장희빈이 사약을 마시기 직전 아들인 세자 윤의 고안을 잡아 비틀어 평생 후사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소문.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오늘은 그날 그 현장으로 되돌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검은 약사발이 장희빈의 앞에 놓였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편전 안으로 들어와 사약을 바쳤습니다. 검은 칠기쟁반 위에 놓인 붉은 액체, 그것이 바로 장희빈의 생명을 끊을 사약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장희빈은 사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그녀가 이제 이 한 잔의 독약으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사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사약을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시 한번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는 것처럼 오래도록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도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그 순간 장희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체념과 슬픔에 가득했던 눈빛에 갑자기 어떤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사약을 다시 쟁반에 내려놓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약을 마시지 않는 것일까? 무언가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일까?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장희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세자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 움찔했습니다. 최석정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무관들이 칼을 뽑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관들도 장희빈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더 빨랐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세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세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세자의 하체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린 세자의 비명이 방안을 찢었습니다. 놀람과 당황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미의 행동에 세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내관들이 쏜살같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무관들이 장희빈을 세자에게서 떼어내려 했습니다. 상궁들이 세자를 보호하려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편전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아들의 하체를 붙잡고 오열하는 장희빈과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하기에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내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모라는 것, 세자를 보호하라는 것, 장희빈을 제압하라는 것. 혼란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무관 둘이 장희빈을 세자에게서 강제로 떼어냈습니다. 장희빈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자를 향해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그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석정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장희빈이 세자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것, 역적의 행위라는 것, 즉시 사약을 마시게 하라는 것. 숙종은 어좌에서 일어나 장희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더니 이런 식으로 보답하다니. 세자는 상궁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하려 했고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무관들에게 붙잡힌 채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관이 다시 사약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체 없이 마시라는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장희빈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모금의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독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장희빈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장희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건강하라는 말. 그리고 장희빈은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이 이제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편전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쓰러진 장희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편전 밖으로 사람들이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이 세자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소문, 세자의 신체를 훼손하려 했다는 소문, 왕실에 복수하려 했다는 소문,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소문이 궁궐 안팎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희빈이 아들의 고환을 잡아 비틀어 평생 후사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세자에게 왕실의 대가 끊기기를 바라는 저주를 내렸다는 이야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악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 한양시전 거리부터 시작된 소문은 삽시간에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주막에서, 양반가의 사랑채에서, 심지어 시골 마을의 우물가에서까지 사람들은 장희빈의 끔찍한 행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문은 전해지면서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희빈이 세자의 몸에 칼을 댔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독약을 먹이려 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저주의 주문을 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문은 너무나 자극적이고 완벽했습니다. 천안 출신에서 중정까지 올랐다가 폐위된 여인이 죽음을 앞두고 친아들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이야기. 이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세자의 병약함을 빌미로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반대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무기였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이 소문을 적극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장희빈이 얼마나 악독한 여인이었는지, 그래서 폐위되고 사약을 받은 것이 당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로 삼았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내관들 사이에서, 대신들 사이에서 그날의 일은 은밀하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이들조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자의 비명소리, 장희빈이 세자의 하체를 붙잡고 있던 모습,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놀란 반응,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장희빈이 세자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장희빈의 행동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미로서의 마지막 확인이었고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절박한 행동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병약함이 단순히 몸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후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왕통을 이어야 했습니다. 만약 왕이 후사를 보지 못하면
왕위는 다른 혈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장희빈은 세자가 왕이 되더라도 만약 후사를 보지 못한다면 그 왕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신하들이 세자를 압박할 것이고 다른 왕자를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장차 후사를 이을 수 있는 몸인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어미로서의 걱정이었고 동시에 아들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완전히 오해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위 사람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장희빈이 세자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고, 저주를 내리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자의 비명도 오해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미의 행동에 놀란 아이의 외침이었을 뿐입니다. 어린 세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 비명을 세자가 고통받는 소리로 해석했습니다. 장희빈이 세자에게 끔찍한 짓을 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장희빈의 눈물과 오열도 잘못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신체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어미의 절망이었고 자신이 약한 몸을 물려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악행을 저지른 후의 광기로 해석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장희빈 자신과 어린 세자였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이미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고 어린 세자는 혼란스러워하며 제대로 된 해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세자가 진실을 말하려 해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말보다는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들은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본 것을 최악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서인들은 장희빈을 완전한 악녀로 낙인 찍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악독한 여인이었는지, 심지어 친아들에게도 저주를 내릴 정도였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렸습니다. 이 소문은 장희빈을 제거하고 남인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였고 권력자들이 원하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장희빈의 마지막 모성애는 가장 악독한 저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한 어미의 절박한 걱정은, 한 여인의 처절한 사랑은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어 영원히 왜곡된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훗날 보위에 오른 경종, 세자 유는 그때의 기억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고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31살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병약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괴롭혀온 병은 나이가 들어서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종은 평생을 어머니가 내린 저주라는 꼬리표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 신하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그 끔찍한 소문은 끊임없이 떠돌았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앞에서는 감히 장희빈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역적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었고 왕의 어머니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경죄였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경종이 병약한 이유가 장희빈의 저주 때문이라는 이야기, 경종이 후사를 보지 못하는 것도 그 저주의 결과라는 이야기, 심지어 경종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까지 온갖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특히 경종이 후사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왕비를 맞이했지만 아들이 없었고 후궁을 들였지만 역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하들의 압박은 심해졌습니다.
연인군 후에 영조가 되는 이복 동생을 왕세제로 책봉하라는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경종은 저항했지만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사가 없는 왕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종은 밤마다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 그 짧고도 혼란스러웠던 순간을 말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증오가 아닌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한 말을 경종은 기억했습니다. 비록 주위가 시끄러워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약한 몸을 주어 미안하다는 말,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달라는 말.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했고 자신의 미래를 염려했습니다. 경종은 이제 어머니가 무엇을 확인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 특히 후사를 이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의 결과가 어머니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왕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오열했던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이 진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역사는 쓰여졌고 어머니는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해명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왕이 어머니를 변호한다며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종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도 속으로만 사겨야 했습니다. 경종의 재위 기간은 짧았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724년 35의 나이였습니다. 병약한 몸은 끝내 그를 버티게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경종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곧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이승에서는 오해받고 누명 쓴 어머니를, 저승에서는 제대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종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확인하고 절망했던 그대로 경종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왕위는 이복 동생 연인군에게 넘어갔고 장희빈의 혈통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이것이 장희빈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장희빈이 아들에게 내린 저주가 실현되었다고, 그래서 경종이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타고난 몸의 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그것을 확인하고 절망했을 뿐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종은 후사 없이 짧은 생을 마감했고 장희빈의 저주라는 소문은 마치 진짜 역사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3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장희빈은 여전히 조선 역사상 가장 악독한 여인으로 기억됩니다. 친아들에게 저주를 내린 괴물 같은 어미로, 권력에 눈이 멀어 모든 악행을 저지른 악녀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끔찍한 소문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고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종이 후사 없이 죽은 것이 그 소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한 어미가 죽음을 앞두고 친아들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권력욕에 눈이 멀었다 해도, 아무리 악독한 성격이라 해도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장희빈은 분명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인연왕후를 모함했고 정적들을 제거하려 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행보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미로서의 그녀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부터 그 병약함을 걱정했고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았으며 아이의 미래를 누구보다 염려했던 사람이 바로 장희빈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마지막 순간의 한 행동을 우리는 너무 쉽게 저주로 해석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왜곡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한 여인의 비통한 모성애는 권력 투쟁 속에서 가장 추악한 저주로 둔갑했습니다. 아들의 약한 몸을 걱정하고 미래를 염려하던 어미의 마지막 확인은 왕실에 저주를 내린 역적의 악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실보다는 더 자극적이고 더 극적인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어미의 걱정보다는 악녀의 끔찍한 저주가 더 흥미롭고 기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종종 이렇게 왜곡됩니다. 가장 목소리가 큰 자들에 의해 쓰이고 가장 오래 살아남은 소문이 진실을 대체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정설이 되고 패배한 자들의 진실은 묻혀버립니다. 장희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를 제거하고 싶었던 서인들에게 그녀가 악녀였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만남에서 일어난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세자의 비명, 장희빈의 오열, 그녀가 세자의 하체를 붙잡고 있던 모습, 이 모든 것을 조합하면 저주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천한 출신에서 중정까지 올랐다가 폐위된 여인이 마지막에 친아들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이야기. 이보다 더 극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완벽한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것, 권력욕에 눈이 멀면 인간성마저 잃는다는 것,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하지만 진실은 그 교훈 뒤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한 어미가 병약한 아들을 걱정하며 마지막 확인을 하려 했던 것, 그것이 오해를 받아 저주로 둔갑한 것, 그리고 그 오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확고한 역사가 된 것.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장희빈이 악녀였다는 교훈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일까요? 어쩌면 진정한 교훈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역사적 사실들, 특히 누군가를 악인으로 규정하는 이야기들에 대해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라는 것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가장 자극적인 해석, 가장 극적인 이야기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300년이 넘도록 한 가지 버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취선당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로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한 어미의 마지막 사랑이었을까요? 역사의 진실은 이미 묻혀버렸고 우리는 영원히 확실한 답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다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역사란 살아남은 자들의 기록입니다.
승자의 이야기가 정설이 되고 패자의 진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록을 맹목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희빈,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친아들에게 저주를 내린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병약한 아들을 걱정한 평범한 어미였을까요? 이제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300년 동안 전해져 온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다른 진실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것인지는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이야기든 그것이 아무리 확고한 역사적 사실처럼 보이더라도 항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관점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